안녕하세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들한테 고물상 한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가진 거 하나 없던 제 인생에 이 고물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소중한 일터죠.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들 눈에는 더러운 고물 같아도 제 눈에는 다 돈으로만 보인답니다. 정말 믿을 거라고는 제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때가 있었기에 지금은 감지덕질합니다. 특히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저 같은 남자한테 시집 와서 아내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많이 했었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했었죠. 심지어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고 하나 다름없었고 정말 기댈 곳은 제 몸 하나뿐이었어요. 외롭게 자란 저한테 아내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끝내고 온 저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내는 기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 소식에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워낙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아내가 빈혈 증상이 심해서 잠시 입원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러다가 아내를 잃게 될까봐 겁이 난 저는 아내한테 울면서 애원했었습니다. 우리 아이 포기하자. 난 당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의사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내는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음식이라도 잘 챙겨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당시 공사판을 전전하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아내 곁을 지키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딸기 우유가 먹고 싶어. 작은 거 하나만 마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아내는 딸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눈치를 보면서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다시 한번 물었죠. 진짜 우유가 먹고 싶어? 당신 우유 안 좋아하잖아. 아니야. 임신하니까 입맛도 변하는지 딸기 우유가 먹고 싶네. 당신 딸기가 먹고 싶은 거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해. 내가 설마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기만 해.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 텐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잖아.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싱싱한 딸기 사올게. 아내는 그 와중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약한 몸에 임신까지 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늘 제 걱정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죠. 여자들은 임신하면 친정엄마 생각부터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동네 마트를 다 뒤져서 가장 알이 크고 예쁜 딸기를 사다 줬어요. 그때 딸기를 건네받은 아내가 행복하던 표정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없어도 너무 없던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출산일이 다가왔고 아내는 긴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는 지친 얼굴로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당신 닮아서 울음소리가 씩씩하기도 하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당신 몸만 생각해.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잘 살아야지.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을 품에 안았죠. 하지만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애타는 마음에 병원을 가봐도 워낙 임신하기 힘든 몸이었는데 출산까지 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한테 매달리며 애원했었죠.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요. 정말 너무 애 같아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을 같이 돌보느라 그때부터 고물상에 고물을 모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시간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물을 모으는 일밖에 없었죠. 그러다 아들이 생후 9개월쯤 됐을 때 아내는 어느 날 일하고 들어온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재성이가 나중에 엄마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꼭 전해줘. 처음 안아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재성이 때문에 엄마는 너무 행복했다고 꼭 좀 알려줘.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난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해져서 직접 아들한테 알려줘. 나 정말 살고 싶어. 진짜 꼭 살아서 재성이랑 당신이랑 평생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다 틀린 것 같아. 이젠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내 부탁 꼭 들어줘. 여보, 정신 차려. 우리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아내를 안고 오열하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허망하게 재성이와 둘만 남겨놓고 가버린 아내가 원망스럽고 보고 싶었어요. 힘없고 능력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힘겹게 아내를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서 저를 지우고 재성이 하나만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아내가 떠나기 전 저는 아내한테 재성이 정말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이 다 낡아서 해줘도 항상 재성이를 위한 것만 샀었습니다.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히려고 노력했죠. 아는 게 없던 무식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멀끔하게라도 입혀서 보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재성이도 별 말이 없어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재성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조금 일찍 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혼자서 숙제하고 있는 것 같길래 저는 재성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죠. 우리 재성이 혼자 숙제하고 있었어? 아이고, 기특해라. 평소 같았으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안겼을 재성이가 그날따라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던 재성이 얼굴을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인 채로 울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라 저는 재성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물었죠. 재성아,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울고 있어? 아빠, 학교에서 가족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데 전 엄마 사진을 봐도 엄마 얼굴을 못 그리겠어요.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재성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재성이한테 아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걸 미처 생각 못 했었어요. 재성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하늘에서 재성이를 보고 있다는 말만 했었죠. 마냥 어린 재성이에게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재성이를 달래주면서 그제야 아내의 죽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엄마는 재성이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 처음 병원에서 재성이 안아보던 날 엄마가 우리 재성이 안아봐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아빠한테 말했었어. 재성이가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겠지만 엄마는 재성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두고 엄마만 없어요? 날 아낀다면서 왜 먼저 그렇게 가요? 친구들이 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어. 그래서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재성아, 엄마 미워하지 마. 하늘에서 항상 재성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마. 미안해, 재성아. 아빠가 미안해. 재성이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엄마 없는 애라면서 놀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참 의젓한 아들이었어요. 혼자서 꾹 참아오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재성이 학교 숙제를 도와주면서 생전에 아내와 있던 일을 하나씩 들려주게 됐죠. 그동안 자식을 키우는 게 서툴러서 오히려 떠난 아내에 대해 말하면 아이가 더 엄마만 찾게 될까봐 그저 덮어두기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아내와 있던 추억을 들려주니까 재성이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식구를 그리는 재성이를 보니 왜 이제야 말했을까 싶었죠. 그 후 재성이는 한 번도 울거나 떼를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자애들 사춘기 되면 부모고 뭐고 없이 반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성이는 오로지 공부만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번듯한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가 20살 초반일 무렵 저한테 불의의 사고가 생겼죠. 재성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려고 곰을 줍는 일 외에도 과수원을 전전하면서 허드렛 일을 도왔었어요. 그때 배나무 파쇄 작업을 하러 갔다가 작업 도중에 왼팔이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재성이는 큰 수술을 받고 나온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말했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어. 아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마저 떠나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제발 제 생각도 하면서 아빠 몸 좀 아끼시라고요. 그때 재성이는 아이처럼 울면서 제게 몸을 아끼라고 버럭 화를 냈어요. 꼭 옛날에 제가 아내한테 자기 몸부터 챙기라고 화를 내던 모습 같았죠.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평생 왼팔을 잃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원래도 오른손으로 생활하던 저는 오른손으로 고무를 줍고 다녔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 먹는다고 남은 한 손으로 악착같이 살았네요. 그 결과 재성이는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이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재성이가 첫 월급을 타자마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월급의 90%나 되는 돈을 봉투에 담아서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첫 월급 탔어요. 이거 받으세요. 아, 이게 뭔 돈이야? 설마 네 첫 월급 가져온 거야? 저 혼자서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얼른 도로 집어넣어. 네 눈엔 네 아빠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였어? 비록 내가 몸은 이 지경이어도 나 아직 내 힘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져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그냥 저한테 효도 바라고 사시라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고물 주러 다니는 거 보면 전 뭐 편한 줄 아세요? 내가 너 다 이렇게 키운 거야. 난 이도 못 받으니까 어서 넣어둬. 싫어요. 저는 매달 아버지 용돈 드릴 거예요. 재성이는 첫 월급의 반도 넘는 돈을 저한테 주고도 매달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한참을 재성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 내가 졌어. 그럼 90%는 너무 많고 50%만 해라. 내가 잘 모아두마. 아버지 편할 대로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필요하면 사용하셔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살면서 효도할게요, 아버지. 재성의 마음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재성이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아무리 오른손으로 고물을 주우러 다닌다 해도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게 됐던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2명 정도 고용하니까 일이 훨씬 쉬웠죠. 게다가 요즘은 전부 다 기계로 해서 힘이 들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재성이는 제가 일하는 고물상에 와서 일을 돕기도 했었죠. 재성이의 이런 마음이 참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성이가 드디어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빠,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뭐 미리 말만 하면 시간 조정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러냐? 저 그동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인사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이냐? 아이고, 내가 열 일을 제치고라도 시간 빼둘 테니까 얼른 만나자꾸나. 뭐 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아니요.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우리 재성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겠지.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동안 들떠 있었죠. 일단 처음 만나는 날이라 집이 아닌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본 재성이의 여자친구는 마음에 쏙 들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난 재성이에 애비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재성이가 꽁꽁 숨겨둬서 몰랐는데 참 곱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항상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훨씬 더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 좋다는 말은 처음 듣네. 그렇게 첫 만남부터 아들 여자친구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팔도 한쪽 없고 얼굴도 시커멓게 글린 얼굴이라 낯설었을 텐데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죠. 같이 밥을 먹는 중에도 아들 여자친구는 제 앞에 반찬을 끌어다 놔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이 참 좋네요. 그래, 너도 어서 먹어라. 괜히 나 신경 쓸 거 없어. 너무 맛있어서 재성 씨가 다 먹기 전에 아버님 드셔보시라고 제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 말에 아들과 저는 또 한 번 크게 웃었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밥상 앞에서 다 같이 모여 오순도순 대화하며 먹는 밥이었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들어도
제가 왜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끼를 뚝딱 끝냈어요. 그리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이미 재성이한테 듣고 왔겠지만 사람이 전에 들었을 때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 어때? 나 같은 사람 처음 봐서 당황스럽지 않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나 사상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버님 처음 뵙고 같이 대화하면서 참 건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주변에서 팔을 한쪽 잃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했을까봐 물어봤던 건데 예상치 못한 아들 여자친구의 답변에 놀랐죠. 그때 같이 있었던 재성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현명한 대답에 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네. 어디서 이렇게 현명한 짝을 데려온 거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그동안 숨겨두고 혼자만 만났단 말이야? 앞으로 편하게 자주 봐야겠네. 우린 식구도 나랑 재성이 둘뿐이라서 단촐하니까 부담 없이 와서 놀다가. 네, 초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꼭 한번 놀러 갈게요. 그렇게 재성이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가 끝나고 저는 만족스럽게 집에 돌아왔죠.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겠다길래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혼자 방으로 들어가 아내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성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당신도 봤으면 좋아했을 만큼 아주 예쁘고 현명한 아이야. 이 정도면 나도 재성이 잘 키운 거지? 좋은 짝을 만난 걸 보니까 재성이도 잘 큰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도 성공적인 첫 만남 자리가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재성이 여자친구가 고물상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은 곳에 와 저를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말했죠. 아버님, 저 왔어요. 지난번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제가 재성 씨한테 일하는 거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집으로 오라는 말이었지. 왜 이런 곳으로 왔어? 여기 냄새도 나고 아가씨들이 오기에는 먼지도 많을 텐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고물도 어차피 원래는 다 사람이 쓰던 거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곧 점심시간인데 사무실에서 이거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좀 드세요. 자기는 괜찮다면서 털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챙겨왔는지 양손에 한가득 들고 왔더군요. 같이 사무실로 가자 재성이 여자친구는 종이 가방에서 긴 팔티를 하나 꺼내며 말했죠. 어제 제가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갔다가 아버님한테 딱 좋을 만한 티를 봤거든요. 이게 바람도 잘 통하고 얇아서 밖에서 오래 일하는 분들이 입으면 좋대요. 얜 뭘 이런 걸 사왔어? 네 옷이나 사 입지. 이런 건 봤을 때 사야 필요할 때 입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정말 딱이죠. 재성이 여자친구는 제게 옷을 들어 보이면서 잘 어울린다고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긴팔이라서 조금 난감하긴 했어요. 옷을 사온 성의를 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왼팔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보통 반팔을 입던 이유도 이런 왼팔이 신경 쓰여서 그랬던 건데 긴팔을 입으니까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때
재성이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왼쪽 팔통 옷을 가지런히 묶으면서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는 긴 팔도 입어보세요. 왼쪽은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 드릴게요. 영광의 상처잖아요. 그리고 자외선도 강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고물상은 거칠 물건이 많아서 긴 팔을 입고 일하시는 게 안전하대요. 녹슨 쇠 같은 거에 긁히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지. 고맙다. 재성이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동안 재성 씨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만나 뵙게 되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노력 중이니까 어색해도 참아주세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저는 재성이 여자친구가 주고 간 옷을 손빨래까지 해서 널어놨네요. 정말 하루빨리 한 가족이 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면서 재성이가 전해줬습니다. 저는 양복도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놓고 최대한 깔끔하게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재성이와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재성이 여자친구 식구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에 맹물만 마셨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오다 무슨 일이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재성이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도착한 겁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이했죠. 그런데 어딘가 두 분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재성이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메뉴를 주문한 뒤에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차를 타고 와서 괜찮았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재성이 여자친구 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했죠. 팔로 걸어와? 두 다리 멀쩡하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 넌 뭐하러 그런 걸 물어봐? 아픈 사람 놀리니? 엄마 왜 그래요? 조용히 좀 해요. 분명 투덜거리듯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어떻게 저런 엄마가 현명한 딸을 낳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자친구의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무례한 여자를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럴 거면 뭐하러 나오는 건가요? 괜히 애들까지 불러놓고 어른 싸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참았어요. 하지만 주문한 식사가 나오자 갑자기 아들 여자친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음식 서빙하는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죠. 여기 술 없어? 술 좀 가져와.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센스 있게 한 번에 다 가져와야지. 누가 손님을 이렇게 대해?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누가 식당에서 주문을 저렇게 합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나서서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술을 따로 주문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입맛이 뚝 떨어지긴 난생 처음이었죠.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완전 저랑 아들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 같았어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방 집안이었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하려다 말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리가 불편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초면에 좀 무례한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재성이 여자친구 엄마는 제 말에 옳았구나 싶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 그냥 이래저래 궁금해서요. 혹시 팔은 언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고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팔 하나 없어서 여기 상이라도 엎었습니까? 아니면 이쪽 아버님처럼 직원한테 무례하게 주문이라도 했습니까? 뭐가 창피한 겁니까? 지금 제 남편 욕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말 한번 그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죠. 계속 같이 겸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괜히 저희 식구들까지 부정 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누가 더 창피한가요? 식당 직원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전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는데 재성이 여자친구가 엄마를 말리며 말했죠. 엄마, 그만 좀 해. 대체 왜 그래?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뭐가 꿀려서 그렇게 전전긍긍이야? 꿀려도 저쪽 고물상 집구석에서 납작 엎드려야지. 넌 어디서 고물 같은 것만 꼬여? 진짜 입만 열면 무례한 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니까 더 얘기 안 해봐도 싹수가 노랗다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참다 못한 재성이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죠. 저희 아버지 평생 고물 주우러 다니면서 절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대화도 더 안 해보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자네 원래 이렇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아주 무례하네.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을 해? 저를 좋게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존중해 주셔야죠. 먼저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무례하게 말씀 꺼낸 건 어머님이잖아요.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쪽 엄마는 말문이 막혔는지 어이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결국 기대하고 갔던 상견례는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나버렸죠. 괜히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들 덕분에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이 무슨 일로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뒤늦게 와서 보니까 벌써 혼자 술을 한 4병째 마시고 있었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술을 안주도 없이 마셔? 아버지, 여자친구 집안에서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 결혼 못하겠대요.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번엔 다른 날 약속 다시 잡자고 했다며.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내가 널 몰라? 빨리 말해 이놈아. 아버지 지금 속 다 죽겠으니까 빨리 말해. 그냥 제가 싫은가 보죠. 네가 싫은 게 어딨어.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 이만큼 성실하고 어른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딨다고 널 반대해? 진짜로 바른 대로 말 못해? 제가 아무리 다그치고 화내도 아들은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혼 사유가 저였던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자리를 잡고 묻자 아들은 말을 꺼냈죠. 저한테 고물이나 죽고 팔한 적 없는 사도는 취급 안 한대요.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여자친구 엄마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뭐? 그쪽 엄마가 너한테 진짜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버지,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 집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건 여자친구하고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술 마시면서 다 털어버릴게요.
아무리 술에 털어버린다고 해도 안주는 있어야지. 기다려봐라.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프다면서 술을 마시는 아들이 안타까워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아무 말 없이 소주를 2병이나 더 마시게 됐죠. 그렇게 얼마나 마셨는지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을 확인하고 혼자서 소주를 더 마셨죠. 그날은 취하지 않으면 잠에 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 사진을 꺼내 들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재성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앞길 막는 못난 애비가 됐네. 그래서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한심하지? 고작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같은 아버지는 재성이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내 사진을 한 손에 쥐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재성이 곁에서 사라져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재성이가 서 있던 거예요. 재성이가 먼 발치에서 저를 보면서 숨죽여 울고 있었죠. 거실에서 제가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다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은 저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우세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저 힘들게 키워주시고 아버지 전 존경해요.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울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런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않게 제가 해결할게요. 재성이는 무슨 생각인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비장한 각오를 했죠.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들의 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컸지만 난 이제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재성이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헤어졌다면서 어떻게 같이 오는 거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재성이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비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성이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재성이는 바로 다음 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화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재성이 여자친구는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쪽 엄마가 일방적으로 재성이한테 통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재성이가 놀란 얼굴을 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 집안에서 거의 가장이잖아. 네가 지금 선택해. 부모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날 선택할지. 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자. 나 이젠 이렇게 더 못 살아. 둘이서 오해가 풀리자 재성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갔던 겁니다. 아들은 정말 그쪽 집안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찾아가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죠. 아줌마, 우리 아버지 무시한 거 빨리 사과해요. 오늘 사과 듣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사람 간에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자 집에 있던 두 부부가 달려나와 저희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겁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헤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은 예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쪽 엄마는 소리치며 말했대요.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역시 고물상 한다더니
그 애비나 아들이나 고물덩어리들이네. 말기 못 알아먹어? 난 당신 같은 사람들 취급하고 싶어서 상견례한 줄 알아? 아줌마는 일도 안 하고 딸한테 빌부터 살고 있죠? 그리고 아저씨는 사기 전가로만 사범이라면서요. 난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니까 참은 거라고. 남들 등쳐먹고 감방이나 간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당장 사과해요. 별것도 아닌 집구석 무시할 만하니까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 고물상으로 돈이나 좀 벌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고물만 한가득일 거 아니야? 이제 알겠네. 결국 당신들 딸도 모자라서 사위 집안까지 털어 먹으려던 거네. 그러니까 집안 타령하면서 파혼 얘기까지 한 거네. 재성이가 전곡을 찌르면서 말하자 그쪽 사기꾼 아버지가 건들거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 딸을 보내고 싶지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고 싶겠어? 우린 뭐 자식 공짜로 키운 줄 알아? 시집 가서도 딸 노릇하려면 빵빵한 집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의 말을 쭉 듣다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인생 자식한테 빨대 꽂고 기생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무시했던 거예요. 진짜 재성이 아니었으면 평생 스스로 자책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재성이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비웃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 정신 차려요. 고물상 그렇게 무시해도 당신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벌고 사니까 당신들 앞날이나 걱정하고 사세요. 고물 주우러 다니면서 무슨 돈이 많어? 그리고 그때 아들 여자친구가 한심한 부모를 보면서 결심한 듯 비장하게 쐐기를 박는 말을 했다고 했죠. 엄마, 아빠, 도저히 전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제 저도 다 큰 성인이야. 언제까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려고 그랬어? 우리 아버님,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해? 야, 너 먹여주고 입혀준 건 우리야. 지금 누굴 감싸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번 월급 다 가져다 줬잖아. 그걸로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나 엄마 딸 아니야. 그리고 제발 둘이 알아서 좀 살아. 다신 나 찾지 마. 그렇게 재성이와 여자친구는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온 거예요. 둘이서 큰일을 치르고 집에 온 두 사람을 보자 기특하기까지 했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25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 그냥 소녀 가장이었어요. 언젠간 정신 차리시겠지 하고 버텼는데 이제 알겠어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확실하게 연 끊고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눈물을 닦아주면서 달래줬죠. 그러자 그 집안은 난리가 난 거예요. 평생 돈 줄인 딸이 집을 나갔는데 제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로 난리를 치는데도 며느리는 정말 독하게 집안을 끊어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성이가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해왔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둘이 살지 못하러 날 신경 써?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뜻이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아버님이 유일한 우리 두 사람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같이 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희 내쫓지 말고 같이 살아봐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다 날 뻔했죠. 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야무진 성격이라 살림도 척척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재성이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 결혼식은 잘 올렸나?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엔 우릴 초대를 해야지. 내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려고 전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굴 인정해요? 저희는 아줌마를 인정 못 하겠다니까요. 그때 다 손절했잖아요. 저는 인성이 덜 되어 먹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상종 못해? 너 진짜 혼나고 싶어? 마음껏 해보세요.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다 차단할 거니까 둘이 어디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차단했더니 글쎄 며느리 회사까지 쫓아간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쯤 며느리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자식들 안 굶겨.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 잘 키우면서 편히 쉬어. 우리 딸이나 아들이 잘 지내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구나. 며느린 저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면서 울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예쁜 손녀가 태어나는데 너무 떨리고 한껏 긴장이 되네요. 손녀딸이 태어나기 전에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죠. 더 이상 거머리 같은 두 부부가 찾아올 수도 없게 숨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집안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뒤늦게 찾은 행복인 만큼 잘 지켜나갈게요. 모두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차별당하며 자라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그 차별에서 해방되었지만 가끔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걸 보니 정신적으로 진정한 해방은 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더라고요. 오늘도 잠든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문득 그때가 떠올라 어딘가에 차마 말하지도 못했던 제 기억을 어디에든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전 적당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세차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평생 주부로 사셨죠.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와 오빠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아빠 속을 참 많이 썩히셨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들던 갯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고 화투판에 빠져 돈을 날리는 건 일상다반사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도 몇 번 들락거렸죠. 아빠는 그런 엄마 때문에 합의금이니 뭐니 정말 많은 돈을 물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번듯했던 아빠의 사업도 점차 기울어 나중엔 겨우 세차장 하나 차릴 정도의 돈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아빠는 정신 안 차리면 애들이고 뭐고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겁을 먹은 엄마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아빠 또한 자식들을 생각해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요. 그 뒤로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엄마는 두 번 다시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와 오빠를 많이 편애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셨죠. 오죽하면 오빠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새언니가 엄마의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렸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빠한테 존댓말을 똑바로 쓰라는 둥
맞벌이하는 사람한테 오빠 아침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면 어쩌냐는 둥 유난을 떨더니 결국 오빠를 이혼시켰어? 엄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아내가 돼서 그럼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으로 결혼을 해? 난 그런 꼴 못 본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엄마의 차별 속에서 그럭저럭 자랐고 이후 이모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모가 제게 연락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영아, 이모 아는 사람 아들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참 괜찮고 성실해. 그래서 내가 너 중매 한번 서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저야 뭐 슬슬 결혼 생각이 있던지라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무척이나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박하게 생긴 얼굴과 어울리게 숫기도 없고 쑥스러움도 많은 것이 참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1년간의 만남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0대 초중반, 남편의 나이 30대 중후반 때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남편은 자기 집안의 가정사를 제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8살일 때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며 아주 힘들게 남편과 남편형, 그러니까 시숙을 키우셨다고 해요. 워낙에 손맛을 타고나셨는지 전집은 맛있기로 꽤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그렇게 다 키워놓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시나 했는데 우리 형이 나이 25에 원인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순식간에 가버린 거야. 남편은 쓰게 웃으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셨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애정과 삶에 대한 의미를 쏟을 곳이 남편밖에 남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사정을 미리 들었으니 며느리인 저를 어느 정도 견제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저희 엄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우리 영훈이가 나한테야 워낙 착한 아들이지만 남편이 되는 건 처음이라 너한테 실수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속상할 땐 언제든 나한테 말하렴. 내 먼저 아내가 되어본 사람이니 아가 네 뒤에서 든든한 이 편이 되어주마. 하나 남은 가족이자 자식을 장가보내며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 배웠던 모습 그대로 결혼 전이든 후든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조차 말이죠. 엄마는 우리가 결혼한 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싸더니 혼자 아들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아휴, 게다가 자식 하나를 먼저 보내기까지 하셨다면서 자네도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겠어. 그래, 어머님 주위에 지인들은 좀 많이 계신가? 아니요, 저희 엄만 일만 하면서 사셨어가지고요. 저랑 형만 바라보면서요. 아휴, 그래. 안 싸더니 나보다 1살 어리시다며? 아직 젊으신데 하나 남은 자식 장가 보내면 무료해서 어째? 내가 신경 좀 써드려야겠네. 엄마의 말에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엄마 말대로 혼자 남으실 시어머니가 내심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 웬일로 엄마는 정말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가게를 시장에서 상가 건물로 이전하셨어요. 당신 집 근처로 말이죠. 저희 친정과 시댁은 버스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시간만 났다 하면 시어머니의 가게로 놀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은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셨습니다. 노래교실도 함께 다니고 두 분만 따로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실 정도로요. 얘 새아가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웃긴 줄 아니? 같이 있으면 아주 배꼽이 빠지겠다.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말년에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겼어. 네가 나한텐 정말 귀인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항상 들뜬 어린아이 같아 보이셨어요. 친언니처럼 잘해주는 저희 엄마에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 주영아,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니? 사람이 정은 또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그 양반이 주위에도 사람을 안 뒀지 싶더라. 사람 떠나보내는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이니 누구에게 정을 주기 무서웠던 거였겠지. 두 분이 저렇게 서로 잘 맞으신다고 하니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로서도 내심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의 애정을 저를 대신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즈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막 2살이 된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해 남편의 생일에 절대 잊지 못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영아, 우리 사위 오늘 생일이지? 오늘 퇴근하고 정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라. 내가 정서방 먹이려고 장어 아주 튼실한 놈으로 사다 놨어. 내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 와서 저녁 먹고 가. 아침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는 내내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할 뿐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질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는 것 같더니 이내 한숨을 쉬곤 아무 말 없이 다시 입을 닫아버렸죠. 저는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정말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싶어 2번은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유 모를 행동에 대한 이유는 친정에서 식사를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정서방 왔어? 오늘도 고생했네. 어서 앉아서 밥 먹자. 저희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장어를 굽고 있던 엄마는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맞아주셨어요. 남편은 고개만 까딱할 뿐 여전히 뚱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은요. 아빠는 자신이 손녀를 보고 있을 테니 어서 너희 먼저 밥을 먹으라며 딸을 데려가셨죠. 손을 닫고 상에 앉으니 아주 상다리가 휠 정도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군요. 장어뿐 아니라 미역국, 갈비찜에 잡채까지 말이에요.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어? 생일 축하하네. 네. 엄마가 상에 앉아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도 남편은 아주 무뚝뚝하게 대꾸하더군요. 엄마도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무척 당황하더니 이내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서방,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면 설마 오는 길에 둘이 싸운 거야? 아니요, 엄마, 그런 거. 그냥 이 사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는 계속해서 걱정스레 남편을 살피시더군요. 어떻게든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지 엄마는 장어 한 점을 집어 남편 입가로 가져다 대셨습니다. 누가 우리 사위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까? 자, 해봐. 내가 아주 우리 사위에 대한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정성스럽게 구운 거니까 이거 먹고 기분 풀게나. 자, 엄마의 애교스러운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살갑지 못한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정아빠 또한 늙은 사람이 주책은 하면서 혀를 차셨지만 입은 웃고 계셨고요.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장어를 남편 입가에 들이댄 순간 남편이 엄마의 젓가락을 손으로 팍 쳐버린 겁니다. 순간 굉장한 정적이 흘렀어요. 지금 제가 본 광경이 대체 뭔가 싶었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사달이 나도 났구나 하고요. 하지만 도통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더군요. 우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도 아주 차갑게 대꾸했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입 닥쳐. 나 지금 우리 딸 얼굴 봐서 최대한으로 참고 있으니까.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 엄마는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커다래진 채로 말이죠. 남편은 그런 엄마를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딱딱한 말투로 엄마에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거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왜 모른 척 하세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장모님, 제가 오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서방? 난 그저 장어 한 입 먹어보라고 한 게 다인데. 정말 끝까지. 장모님, 이깟 장어 저 먹기 싫으니까 장모님이나 쳐 드세요. 뭐라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기분 나쁠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저희 부모님께 대체 이게 무슨 무례란 말인가요?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친 거야?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남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따귀를 올려붙이려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남편을 그냥 두기엔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주영아, 됐다. 그럴 필요 없다. 저희 딸을 안고 계시던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저의 행동을 제지하셨어요. 그리곤 남편을 향해 화를 내셨죠. 자네 지금 그게 장모한테 뭐 하는 짓인가? 이 무슨 말버릇이냐고. 장인어른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고 나면 저한테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장모님 때문에 저희 집안 풍비박산 났다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도리어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어요. 아빠나 저나 도대체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해했죠. 자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설명을 해보게. 안 사돈이 이 사람 때문에 풍비박산 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친정 아빠의 최근에 남편을 시근덕대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저와 친정 아빠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뭐가 불만이냐고요?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4년 동안 이분이 저희 엄마를 얼마나 등쳐먹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졸이며 꾹 참으셨는지 말입니다. 저희 엄마 혼자 끙끙 앓으셨던 거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피가 마릅니다. 피가. 저희 엄만 하나뿐인 자식 이웃남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기요 장모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엄마는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저와 아빠가 쳐다보니 고개를 꼿꼿이 들어올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도리어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대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자네 모친한테 뭘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가? 허, 모르신다니 그럼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다 까발려 드릴게요. 장인어른, 지금 장모님이 저희 엄마께 뜯어간 돈만 해도 2억 3천입니다. 아세요? 뭐? 2억 3천?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펄쩍 뛰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는 제 시선을 애써 회피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엄마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네, 2억 3천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화가 난 아빠는 엄마에게 직접 말해보라며 다그치셨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까지 많이는 빌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표정이 얼마나 뻔뻔하던지요. 그러니까 저 말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돈을 야금야금 빌려다 썼다는 걸 시인하는 말이었죠. 그렇겠죠. 애당초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 얼마 빌렸는지 세어놨을 턱이 있겠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저희 엄마 통장에 찍힌 이체 내역 다 찍어놨어요. 4년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내역 전부 다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그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그 천사 같은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죠. 저희의 결혼 후 1년 동안 시어머니와 친목을 쌓은 엄마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자, 직접 보세요. 통장 내역에는 정말 다양한 액수의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2,7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 20만 원의 소액까지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했던 저희 엄마를 의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받을 생각도 하시지 않고 다 퍼주셨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께선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저와 아빠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장사 때문에 거래처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느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자 내역까지 전부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원하시면 들어보실래요? 통화 녹음본들 말입니다. 그걸 다 듣고 나면 오늘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참고 참은 행동인지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파일을 찾아 엄마와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말투로 보나 뭐로 보나 분명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사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해서 참 염치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디에다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아주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녹음본의 날짜가 점점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엄마의 요구는 아주 적나라해지더군요. 사돈,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좀 보내봐요. 내가 며칠 있다가 줄 테니까. 사돈, 20만 원만 입금해봐요. 이깟 푼돈은 우리 사이에 안 갚아도 되죠? 그런 엄마의 말에 처음에 시어머니는 선뜻 돈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엄마에게 난색을 표하셨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친 엄마의 태도는 정말 제 얼굴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안사돈, 대체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태 제게 빌려간 돈들 중에 500만 원 빼고는 한 번도 갚으신 적이 없잖아요. 저도 슬슬 금액들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 천천히라도 좋으니 좀 갚아주세요. 네? 아유,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갚는다잖아. 사정이 안 되면 좀 더디게 갚을 수도 있지. 사돈 사이에 내가 그 돈 떼어먹을까 봐서 그래요? 누굴 거지로 보나?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언제 나한테 친언니 같다고 좋아하더니만 돈 앞에선 정이고 우정이고 다 필요 없나 보지? 아유 빈정상해. 어디 하나 남은 아들 이혼 당하는 꼴 좀 보실래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멋대로 저희 부부의 이혼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으름장을 놨던 겁니다. 남편을 끔찍이 아끼는 시어머니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휘두르려고 한 거죠.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6개월 전의 일 때문이었어요. 6개월 전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하다하다 투자를 하나 권했더군요. 이름 한번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의 말이죠. 사돈, 여기에 투자하면 월 매출의 10%씩 떼어준대요. 이거 하기만 하면 남는 장사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으셨지만 엄마의 계속된 최근에 하는 수 없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신 건 아니었고 엄마를 따라 그 회사의 투자 설명회니 뭐니 죄다 따라다니신 후에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돈을 보내셨던 것 같았습니다. 매출의 10%를 준다는 말에 혹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지간인 엄마가 권해준 일인데 설마 떼먹힐까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투자를 유도했던 그 회사는 바로 다단계 회사였다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게 된 겁니다. 좋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포장을 했던 거죠. 몇 달 동안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웬걸? 그 회사는 이미 야반 도주를 한 건지 망한 건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네요. 도망을 간 거죠. 너무 놀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거셨던 모양입니다. 안사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뒤늦게 알아보니까 그 회사 다단계 회사라고 하던데 안사돈은 알고 계셨어요? 그 돈 제 남은 전 재산 털어서 투자한 겁니다. 제발 그 돈 좀 찾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그거 제 노후 자금입니다. 아휴, 다른 돈은 몰라도 그 돈만은 꼭 받아야 돼요. 아니 사돈, 내가 권유하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입금한 건 사돈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나도 거기 투자해서 몇백이나 잃었어요. 나도 피해자야. 왜 이래 정말.
남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절망스럽더군요. 저희 아빠는 한숨을 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안사돈, 정말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 투자만 하면 수익금 10%씩 매달 분명히 제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안사돈만 믿고 돈 넣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넜어야지. 제가 하랬다고 그걸 홀라당 믿고 투자하셨어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 전가하면 나한테 그 돈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따져 물을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생판 모르는 남의 대화라고 해도 제 피가 다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나는 대화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 엄마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생긴 시어머니는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우셨다고 하네요. 결국 저희 엄마 쓰러지셨어요. 며칠간 입원까지 하셨다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 장모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결국 전화하신 거라고요. 그때도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본인이 누워있는 와중에도 우리 애 엄마 주영이가 알면 자식된 입장에서 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렇게 혼자 속 끓이시다가 저한테 털어놓으신 게 고작 어제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저한테 장어를 들이밀어요? 감히 우리 엄마 아들인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소름 돋게? 그렇습니다. 남편은 생일상을 받으러 친정에 순순히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엄마에게 사실을 따져 묻고 모든 걸 다시 받아내려고 이를 갈고 친정으로 왔던 거였어요. 그 돈 좋게 말할 때 돌려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장모고 뭐고 사기죄로 감옥에 쳐 넣어버릴 거예요. 콩밥 먹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엄마한테 빌려간 돈 정확히 8,500만 원에 저희 엄마가 투자한 돈 1억 5천만 원 합쳐서 2억 3,500만 원 빨리 주세요. 이거 저희 엄마가 평생 자식들 키우시고 겨우 남은 마지막 노후 자금입니다. 당장 돌려주시라고요. 아니, 자네가 들려준 녹음본에도 나와 있잖아. 난 자네 어머니한테 권유만 했을 뿐이야.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기 손으로 입금한 건 사돈인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제발 그만하길 바랐건만 엄마는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기가 막힌 건지 결국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아주 기함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이게 뭐야? 바로 아직 굽지 않은 장어를 엄마 얼굴에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저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차마 맞은 엄마를 감싸줄 수도 남편을 말릴 수도 없겠더군요. 그리고 아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만 푹 떨구셨습니다. 손녀인 저희 딸을 품에 꼭 안으시면서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있는 엄마는 내버려 둔 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것조차 미안해. 어머님 몸은 괜찮으신 거야? 왜 미리 나한테 말 안 했어? 우선 빨리 어머님한테 가자. 당신도 필요 없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혼자 가슴앓이 했던 것만 생각하면 당장 당신이랑도 갈라서고 싶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남편은 제가 뻗는 손을 극구 뿌리쳤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빠 또한
백배 사죄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정서방.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집안 단속을 잘했어야 했는데 역시 사람 천성은 변하질 않는구만. 나쁜 병이 또 도진 게야. 아빠의 말을 들은 저는 그제 엄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의 나쁜 버릇이 20여 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를 향했다는 사실에 정말 아찔함이 몰려왔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남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 돈을 등쳐먹을 수 있어? 어? 그리고 아빠는 저희 딸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잔뜩 겁을 먹고 울먹이며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뭘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벌벌 떨고 있는 엄마가 내뱉은 말을 듣자 머리가 띵하더군요. 저는 정말 저희 집안이 저렇게까지 막장이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었죠. 우리 큰애 있잖아, 상현이. 걔가 하도 힘들다길래 그때마다 내가 좀 도와줬어. 뭐라고? 그럼 그놈한테 그동안 사돈 돈을 뜯어다가 퍼날랐단 말이야? 엄마는 그동안 제 친정 오빠에게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사업을 여러 개 벌리기만 하고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부모님한테 떠넘겼죠. 그러니 전 새언니도 아무리 엄마의 시집살이가 유별났다지만 남편인 오빠한테까지 정이 떨어졌기에 도망을 갔던 거겠죠.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 오빠의 사업병이 더 심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알면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걸 알긴 알았는지 오빠는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만 쥐잡듯이 잡았답니다. 어떻게든 돈 좀 해달라고요. 엄마 또한 전적이 있었기에 더 이상 아빠 돈엔 손을 대지 못했고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주위를 살피던 와중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의 레이더망에 걸려버린 거죠. 아빠는 이 말을 부여잡고는 엄마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당신, 내가 상현이 그놈 그거 인간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 오죽했으면 내가 그놈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겠어? 그런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도와준다고 여태 고생스럽게 살아온 안 사돈 돈에 손을 대? 당신은 상현이 그 쓰레기 같은 놈보다 더 저질스러운 인간이야. 내가 분명 말했지? 또 한 번 사고 치거나 상현이 그놈 도와주면 당장 이혼이라고. 내가 너희 두 연놈 때문에 날린 돈만 해도 10억이 넘어, 10억이. 알어? 내가 26년 전에 당신을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금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런 날벼락을 만나. 아빠는 좌절스러운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중내 사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엄마가 돼서.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자식 돕겠다고 남을, 그것도 사돈을 등쳐먹어? 당장 사돈 돈 전부 돌려놓지 못해? 아빠는 엄마한테 엄포를 놓으셨고 엄마는 당장 그 돈이 어디서 나냐며 자리에 앉아 엉엉 울더군요. 정말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집은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그날 아빠와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저와 아빠와 안 가겠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말이죠.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가자마자 삐쩍 마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셨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세상에 풀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돈 전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걔한테 물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아빠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리곤 아빠와 저를 향해 원망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와 아빠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깥사돈.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외로워할 때 제게 위로와 웃음을 주었던 분이 안사돈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돈들 다 자기한테 쓰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퍼주신 것 같은데 그게 다 애미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다 이해하고 싶지만 아휴,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제가 혹시라도 아프게 됐을 때 이 아이들한테 평생 짐이 되며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막았을 텐데 제가 일하고 육아한다는 핑계로 어머님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이런 불효를 저질렀네요. 아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괜히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을 이렇게 키워 미안하다. 다 늙은 내가 기어이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구나. 으. 계속해서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건지 정말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흐르더군요. 죄송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사이에 말 못할 감정이 너무도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정작 펑펑 울고 싶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을 텐데 참 철없이 말이죠. 이후 아빠는 모아둔 돈과 집 담보대출을 받아 엄마가 빚진 2억 3,5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한 2억 4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시어머니께서 아빠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전화를 걸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사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아예 2배로 갚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그것뿐이라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빚이니 적은 돈이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의 말에 펑펑 우시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우셨는지 휴대폰 너머로 그 소리를 듣던 제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였어요. 아마 그동안 애타게 졸인 마음이 그제야 놓이셨던 거겠죠. 한평생 번 돈이 사라졌다가 다시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빠에게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 여리고 착한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런 분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엄마가 정말 죽도록 밉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짐했어요. 내 평생 그냥 엄마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착한 시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 뒤로는 참 많은 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선언했고 그 길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합의 이혼을 거세게 반대했거든요. 어차피 모든 유책 사유는 엄마에게 있었기에 재판은 당연히 아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 들어보니 아빠도 계속 참아오다가 나이 65세를 훨씬 넘어서도 엄마가 저 지경이니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아빠가 엄마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정마저 떨어진 건
바로 엄마의 염치 없는 재산 분할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아빠가 전부 갚아주셨기에 당연하게도 엄마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거의 빈몸으로 내쫓기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재산 분할?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나까지 이 나이에 빈털터리 신세 만들어 놓고는 뭐? 더 이상 당신이랑 대화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위자료 소송까지 하기 전에 그냥 나가. 내 집에서 꺼져. 제발 꺼지라고.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엄마가 아빠한테 울고불고 빌자 아빠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경고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짐만 싸들고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 길로 친정 오빠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빠가 그동안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고 이젠 돈 나올 구멍인 엄마마저 그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라고 뭐 엄마를 도울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곳저곳에 빚만 잔뜩 진 채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대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갈 곳 없게 된 엄마는 결국 아주 외진 동네의 원룸을 구해 말년에 아주 처량하게 살게 되었죠. 엄마의 근황을 제가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엄마인데 연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주영아, 잘 지내니? 주영아, 엄마 지금 혼자 5평도 안 되는 원룸에 살고 있다. 그마저도 맨날 천장에서 비만 오면 물 새고 곰팡이까지 피는 곳에 말이야. 엄마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 주영아,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식당에서도 일을 안 받아줘. 엄마는 끝까지 돈이더군요. 하지만 전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빠와 약속했거든요. 아빠는 엄마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주면 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엄마에게 일말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 어릴 적부터 나랑 오빠 그렇게 차별했지? 그래도 나 결혼하고 나선 엄마가 내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텐 잘해주니까 그걸로 위안 삼았어. 아, 나도 엄마에게 어느 정도는 사랑받고 있는 자식이었구나 하고 말이야. 근데 결국 오빠를 위해서 딸 시어머니를 등쳐먹어? 그러고서 오빠한테까지 버림받으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돈을 꿔달래? 엄마 참 모렴치하다. 엄마, 여태 제대로 일해본 적 한 번도 없지? 식당에서 안 써주면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 쉽게 남의 주머니 털어갈 궁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난 절대 우리 딸한테 엄마처럼 부끄러운 엄마 안 되게 열심히 살 거야. 우리 시어머니처럼 존경받는 엄마가 될 거라고. 엄마, 이제 2번 다신 연락하지 마. 알았지? 부모 자식 간 연애 생각해서 내가 이번 달치 월세 30만 원은 보내줄게. 이걸로 우리 인연 끊는 거야. 잘 있어. 그 길로 저는 엄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나중에 아빠에게 그날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아빠는 그저 잘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게 두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곁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싶어.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몰랐다 한들 과거 사건이 친정의 일이었기에 내심 계속해서 제게 서먹했던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마음을 풀게 되었죠. 남편은 도리어 제게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남편도 참 시어머니를 닮아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이죠. 시어머니는 무사히 기운을 차려 다시 전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어머니의 낙은 퇴근 후 손녀인 저희 딸 재롱을 보시는 거라고 하니 역시 저희 집으로 모시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시는 친정아빠 또한 세차장 일이 끝나면 가끔 들러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하시고요. 두 분은 자주 얼굴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서로 만날 때마다 아주 각별하게 예의를 차리신답니다. 엄마 바라기인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가끔씩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딸이어도 이렇게 예쁜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아들과 차별하며 키울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는 제 딸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모녀지간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딸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지도 않게끔 중심을 잘 잡으며 말입니다. 마치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로서의 많은 부분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차별해도 되는 자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자식을 위해서 다른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 또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끔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집을 따뜻한 곳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자식 중 한 명만 그렇게 느낀다면 더더욱 내가 내 자식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럼 저희 엄마가 저지른 것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의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던 저의 막연한 바람이지만은요. 그럼 길고 우울했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요즘 슬슬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들 별 피해 없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